7살 소녀가 신문고를 쳤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사연으로 이 북을 친 것이냐? 소녀는 강진포구에서 온 연이라 하옵니다. 기마전의 죄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순간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저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과연 7살 아이는 탐과 놀이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진포구는 매일 아침 배들의 노젓는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소금을 실은 배, 해산물을 실은 배, 사람을 실은 배가 끊임없이 오갔지요. 그 선착장 끝자락에 오막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 씨는 그곳에서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어부들의 찢어진 그물을 기우고 돛을 깁고 밧줄을 꼬는 일이었지요. 손가락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물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이어나갔습니다. 강 씨에게는 손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7살 난 여자아이였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물때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만조가 사시 반에 올 거예요. 벌써? 어떻게 아느냐? 물이 그렇게 말해요. 물의 목소리가 들려요. 강 씨는 처음엔 아이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예측은 항상 맞아떨어졌지요. 며칠 뒤에 비가 올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올지, 언제 조깃대가 지나갈지까지 알았습니다. 어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무당 집안이 아니냐? 바다 귀신이 씌었을지도 몰라. 강 씨는 연희를 더 숨기려 했지만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가에 서면 저절로 무언가가 보이고 들렸으니까요. 연희는 어릴 적부터 강 씨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태풍 치던 밤 선착장에 떠내려온 보자기 속에서 울고 있던 아기였지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강 씨가 걷어 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물소리가 들려요? 글쎄다. 내가 물과 인연이 깊은가 보구나. 연희는 강 씨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나침반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동그란 황동 케이스 안에 흔들리는 바늘이 신기했지요. 이건 뭐예요? 나침반이란다. 방향을 알려주는 물건이지. 할아버지도 방향을 잃으세요? 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길을 잃는단다. 중요한 건 다시 찾아가는 것이지. 연희는 나침반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한자들이 보였지요. 할아버지, 이 글자는 뭐예요? 항해필중. 항해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란다. 연희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침반이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나침반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착장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내렸는데 뒤따르는 하인들이 큰 장부 2억 원을 들고 있었지요. 세금 징수 나왔다. 모두 나와서 장부를 확인하라. 포구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는 어부들에게 작년보다 2배나 늘어난 세금을 부과했지요.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옵니까? 입 닫히거라. 나라에서 정한 것이니 따르는 것이 백성의 도리다. 강 씨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관리 옆에 놓인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숫자가 이상해요. 쉬, 조용히 해라. 근데 진짜 이상해요. 합계가 안 맞아요. 강 씨는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한눈에 복잡한 장부의 오류를 본 것이지요. 관리가 떠나고 난 뒤 포구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금을 내고 나면 먹고 살 게 없네. 강 씨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앞으로는 내가 아는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세상에는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가 연희를 힐끔 쳐다본 것을 강 씨는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강 씨는 연희를 재우고 홀로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침반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강 씨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포구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손녀가 귀신을 본다던데 바다의 비밀을 아는 아이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읍내 아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아전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실무자였는데 뇌물과 착복으로 재산을 모은 탐관오리였지요. 김아전은 연희의 소문을 듣고 직접 포구로 내려왔습니다. 그 영특하다는 아이를 보자 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를 데리고 나왔지요. 아이야, 내일 물때가 어떻게 되느냐? 연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파도 소리를 종합해서 생각했지요. 내일 진시의 만조가 오고 유시의 간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큰 파도가 올 거예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야 해요. 김아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라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내게 내놓거라. 관아에서 쓰겠다. 안 되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늙은이가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는가? 강 씨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소서. 김아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있거라. 아이의 능력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김아전은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작은 뒷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연희의 예측을 듣고 배를 끌어올린 어부들만 무사했고 나머지는 배를 잃었지요. 저 아이가 진짜로 바다를 읽는구나. 신통한 아이다. 소문은 더 커졌고 김아전은 다시 포구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에서 온 감찰관과 함께였지요. 감찰관 박진사는 조세 징수 상황을 점검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김아전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이미 조작해 놓았지요. 이번 달 세곡은 모두 950석이옵니다. 박진사가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연희가 슬쩍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숫자가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느냐?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무심코 대답했지요. 첫째 주에 280석, 둘째 주에 310석, 셋째 주에 295석, 넷째 주에 315석. 모두 더하면 1200석인데 여기는 950석이라고 쓰여 있어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김하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희가 암산으로 장부의 조작을 간파한 것이지요. 박진사는 다시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곳곳에 지워진 흔적과 덧쓴 자국이 보였지요. 이게 무슨 짓인가? 소인은 김하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사는 연희를 주목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어찌 그리 빠르게 계산하느냐? 그냥 보이면 보여요. 숫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요. 박진사는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7살 아이가 한눈에 조작된 장부를 파악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천재로구나. 김하전은 땀을 흘리며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지요. 강 씨는 본능적으로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 헛소리를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박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의 말이 맞다. 장부를 다시 조사하겠다. 김하전은 그 자리에서 끌려갔고 조사 결과 3년간 250석의 세곡을 빼돌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밤 강 씨의 오막살이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지요. 불이야. 강 씨는 연희를 업고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오막살이가 활활 타올랐고 어둠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 몇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라. 김하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손녀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을 피해 강 씨와 연희는 포구를 떠났습니다. 밤길을 걸어 산기슭까지 올라갔지요. 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니 포구 전체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이 괜찮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내가 무사한 게 중요하단다. 강 씨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저 아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졌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강 씨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아들을 바다에서 잃은 뒤 강 씨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왔고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지요.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연희는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가면 시냇물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물소리가 들려요. 과연 조금 더 가니 작은 시냇물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물을 마시고 잠시 쉬었지요. 강 씨는 허리춤에 나침반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연희야, 이 나침반을 잘 간직해라. 왜요? 이건 내 아버지의 물건이란다.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아버지요?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보자기 안에 이 나침반이 함께 있었단다. 아마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일한 물건일 게다. 연희는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케이스는 오래되어 곳곳이 닳아 있었지만 안쪽의 바늘은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항해 필중. 연희가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렇다. 항해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한다. 내 아버지가 믿었던 말씀이란다.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훌륭한 수군 장교셨단다.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셨지. 그럼 왜 저를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다. 지키려 하신 거란다. 아마 큰 위험이 닥쳤을 거야. 그래서 너만이라도 살리려 했던 게 아닐까? 연희는 나침반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속 폐가에서 잤습니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희를 지켜보았지요. 아이는 나침반을 품에 안은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읍내로 가면 감찰관 박진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김하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더 밝혀지기 전에 연희를 없애야 했지요. 장부 조작뿐 아니라 다른 비리들도 많았으니까요. 저 아이를 찾아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김하전의 부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 씨와 연희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지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발소리가 들려요. 많아요. 강 씨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말을 믿었지요. 어서 숨자. 두 사람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정말로 산의 서넛이 지나갔습니다. 김하전의 부하들이었지요. 이쪽을 수색해라. 저 아이와 늙은이를 찾으면 큰 상을 받는다. 강 씨는 연희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부하들이 바위 근처까지 왔지만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지요. 부하들이 지나간 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희야, 내 귀가 보통이 아니구나. 물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소리, 바람 소리, 모든 소리가 들려요. 강 씨는 연희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능력이 오히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사흘 밤낮을 걸어 마침내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읍내에도 김하전의 손길이 뻗쳐 있었지요. 감찰관님께서는 어디 계시나? 며칠 전에 한양으로 돌아가셨소? 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 어떡해요? 일단 한양으로 가야 한다. 한양이요? 그래. 감찰관님을 찾아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 하지만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에 묵었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방 하나를 얻었지요. 연희야, 조금만 참거라. 한양에 가면 다 해결될 게다. 할아버지, 제가 이상한 능력이 없었다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강 씨는 연희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란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주인이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지요. 많이 드시오. 주인이 나간 뒤
연희가 밥을 먹으려 하자 강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먹지 마라. 왜요? 강 씨는 밥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이건 독이 든 것 같구나. 주인 아저씨가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안에 있다. 문을 부숴라. 기마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밀고 한 것이지요. 강 씨는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가자. 두 사람은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추격자들이 따라왔지요. 놓치지 마라. 강 씨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노인의 다리는 금세 지쳤지요. 숨이 턱까지 찼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쉬세요. 안 된다. 조금만 더. 그때 강 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히며 찢어졌지요. 할아버지. 연희가 달려왔지만 강 씨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강 씨는 연희를 밀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혼자서라도. 싫어요. 연희야,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할아버지 없이는 못 가요. 강 씨는 품에서 나침반을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거라. 감찰관님을 찾아라. 할아버지, 가거라. 연희는 울면서 뒤를 돌아보며 달렸습니다. 강 씨는 추격자들을 막아섰지요. 늙은이 비켜라. 안 된다. 내 손녀는 못 데려간다. 부하들이 강 씨를 밀쳤습니다. 강 씨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지요. 늙은이는 내버려 두고 아이만 잡아라. 부하들이 연희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강 씨는 땅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연희가 무사하기를.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연희는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침반만 꼭 쥐고 정처 없이 걸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으니까요. 한양으로 가거라. 진실을 밝혀라. 연희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한양은 북쪽이에요. 연희는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7살 아이 혼자서 먼 길을 가야 했지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풀뿌리를 뜯어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견뎠습니다. 발은 물집이 잡히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지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다. 눈을 뜨니 한 스님이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연희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연희를 업고 절로 데려갔지요. 며칠 뒤 연희는 깨어났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깼구나. 스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해인사란다. 내가 쓰러진 곳에서 하룻길 떨어진 곳이지. 연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지요. 나침반이 없었으니까요. 제 나침반이요. 걱정 마라. 여기 있다.
스님이 나침반을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이게 그리 소중하냐? 네.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한동안 여기서 쉬거라. 몸을 추스른 뒤에 갈 곳을 정해도 늦지 않다. 연희는 해인사에서 보름을 보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요. 스님은 연희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의란다. 올바름을 뜻하지. 의. 세상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단다. 내가 가진 능력은 옳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야. 그런데 왜 다들 저를 무서워해요? 진실은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연희는 스님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보름 뒤 연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을 향해서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나침반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게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기억해라. 항해 필중. 항해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절을 나섰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연희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도성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지만 주눅 들지 않았지요. 나는 진실을 말하러 왔어. 연희는 감찰관 박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막아섰지요. 어린 것이 어디를 함부로 드나드는가. 저는 강진포구에서 왔어요. 박진사님을 뵈어야 해요. 무슨 일로? 기마전의 죄를 고발하러 왔어요. 문지기는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고발을 하겠다고. 그때 안에서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나리, 저 아이가. 박진사는 연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강진포구의 그 아이냐? 네, 나리. 박진사는 연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연희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기마전의 추격, 할아버지와의 이별, 홀로 한양까지 온 과정을요. 박진사는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마전이 그런 짓을 했구나. 나리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 내 말만으로는 부족해. 연희는 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침반이? 이 나침반은 제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연희는 나침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수군절 제사 이충무.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충무 장군의 나침반이란 말이냐? 제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걸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박진사는 나침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7년 전 이충무 장군께서 왜구와 싸우다 전사하셨지. 그때 장군의 딸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게 저예요? 아마도 그럴 게다.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에서 딸을 배에 태워보냈다고 했지. 그 배가 표류하다가 강진포구에 닿은 모양이구나. 연희는 자신의 출신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지요. 나리 기마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박진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하지만 박진사가 움직이기 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하전이 이미 한양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었지요. 김하전이 왜 뇌물을 바치러 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모양입니다. 연희는 분노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권력이 있는 자들과 손을 잡으면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날이 신문고를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문고. 신문고는 백성이 직접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칠 수 없었고 거짓으로 치면 큰 벌을 받았지요. 네. 제가 직접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박진사는 망설였습니다. 아이야, 신문고는 목숨을 거는 일이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는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연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궁궐 앞에 섰습니다. 신문고가 높이 걸려 있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이 신문고를 치려나? 무슨 일로? 연희는 북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쳤지요. 땅, 땅, 땅. 북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보았지요. 어린아이가 무슨 일로 신문고를 쳤느냐? 연희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는 강진포구에서 온 연희라고 하옵니다. 김하전의 죄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김하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저 아이는 거짓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정숙을 명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연희는 김하전의 비리를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세곡 착복, 뇌물수수, 장부 조작을요. 증거가 있느냐? 연희는 품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침반이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냐? 이 나침반은 제 아버지 이충무 장군의 유품이옵니다. 그리고 저는 7년 전 실종된 장군의 딸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충무의 딸이라고? 그렇다옵니다.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사옵니다. 무슨 능력? 숫자를 읽는 능력이옵니다. 김하전의 장부를 보여주시면 어디가 조작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사옵니다. 김하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잠시 뒤 장부가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해 세곡 수입 1280석, 지출 1030석, 잔액 250석? 하지만 다음해 시작액은 180석으로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70석이 사라졌사옵니다. 계속하라. 둘째 해 수입 1350석, 지출 1120석, 잔액 230석? 하지만 다음 해 시작액은 150석, 80석 차이가 납니다. 연희는 3년치 장부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총 250석의 세곡이 빠져나갔사옵니다. 이것이 김하전이 착복한 양이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7살 아이가 복잡한 장부를 순식간에 분석한 것이지요. 임금은 직접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연희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놀랍구나. 이런 재주가 있다니.
김하전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실수였사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3년간 계속된 실수란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와 할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시옵소서. 연희가 외쳤습니다. 김하전은 제 할아버지를 다치게 했고 저를 죽이려 했사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말이옵니다. 임금은 김하전을 엄히 벌했습니다.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를 보냈지요. 그리고 착복한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연희에게는 포상을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다. 그리고 너도 진실을 지킨 의로운 아이로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무엇을 원하느냐? 연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 강진포구를 수소문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 씨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지요. 부상을 입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즉시 강진포구로 달려갔습니다. 포구에 도착하니 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걱정했단다. 무사한 게 다행이구나.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강 씨는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내 손녀야. 기특하다. 그날 이후 연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내린 포상금으로 새 집을 지었고 강 씨는 다시 그물을 깃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임금이 연희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너의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무슨 뜻이옵니까? 호조에서 일하며 나라의 재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내 능력이면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게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를 포구 감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세금 장부를 관리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포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공정한 세금 징수를 이끌었지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이제 1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연희는 선착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나침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항해 필중. 연희는 나침반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항해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한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은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지만 진실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주셨지요. 연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희야, 저녁 먹자꾸나. 네. 연희는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는 여전히 포구를 어루만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국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연희와 강씨 할아버지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